2016년 10월 24일 저녁 8시 대한민국 서울. JTBC 뉴스룸의 앵커 손석희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침착한 목소리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곧이어 화면에 등장한 단독보도 타이틀은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보았다. 서울 강남의 한 텅 빈 사무실.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져 있던 낡은 태블릿 PC 한 대. 그 안에 담겨 있던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스모킹건이자 절대 열려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감히 국가 최고 권력자의 연설문을 빨간 펜으로 수정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믿기 힘든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날의 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2016년 가을, 여의도 정가와 언론계에는 심상치 않은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뒤편에 비선이라 불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며 그들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단체들이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후원금을 단기간에 걷어들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당시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며 일축했습니다. 권력의 서슬은 펄했고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국기문란이라는 죄목으로 억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우연한 계기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JTBC 특별취재팀은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WK 사무실을 주목했습니다. 이미 핵심 인물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한 뒤였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취재 기자가 그곳을 찾았을 때 남겨진 것은 낡은 책상 하나와 잡동사니들이었습니다. 관리인은 짐을 다 두고 갔다 처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버려진 짐들 사이에서 기자의 눈에 띈 것은 낡은 태블릿 PC 한 대였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 떠오른 것은 단순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로그인된 사용자 아이디 나래로 그 안에는 200여 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며 전율했습니다. 파일 목록에는 드레스된 선언문, 국무회의 말씀자료, 광복절 축사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연설문과 일정표가 가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파일의 생성 및 수정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연설을 하기 며칠 전 혹은 몇 시간 전에 이 문서는 이미 이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었고 곳곳에는 문장이 수정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기록물은 철저한 보안 속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비서진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1급 기밀 문서를 민간인이, 그것도 아무런 공적 직함이 없는 한 여성이 개인 태블릿으로 열람하고 수정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취재진은 신중했습니다. 이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태블릿 속 위치 정보와 최순실의 출입국 기록을 대조했고 태블릿에 저장된 최순실 본인의 셀카 사진, 그리고 그녀의 조카 장시호 등 가족들과 찍은 사진들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순실, 후에 최소원으로 개명한 그 여인이었습니다. 10월 24일 밤 JTBC의 보도가 전파를 타자 대한민국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모르는 일이다,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며
강하게 부인해왔던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식당에서, 거실에서 뉴스 화면을 보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뒤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비선 실세가 국가의 외교, 안보, 인사까지 개입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은 곧바로 거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 태블릿 PC는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최순실은 누구인가? 강남의 부유한 아줌마로만 알려졌던 그녀가 어떻게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가? 보도 직후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더 이상 권력의 눈치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검찰은 최순실의 자택과 밀을, K스포츠재단 사무실, 그리고 관련자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블릿 PC가 열리면서 쏟아져 나온 의혹들은 단지 연설문 수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들이 건넨 수상한 자금, 이화여대 입시 비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 전횡 등 대한민국 사회에 썩은 환부들이 줄줄이 딸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시민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판식은 곧 거대한 함성이 되어 거리를 메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PC 한 대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태블릿 PC가 증거였다면 그 증거를 만든 장본인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는 어떤 끈으로 묶여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 어떻게 주술적이라고까지 불리는 기이한 권력 공유 관계로 발전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 그림자 속에 숨어 대한민국을 조종했던 그녀의 정체와 40년 전부터 시작된 기묘한 인연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그녀의 과거를 추적합니다. 권력의 가장 깊은 곳, 그 어두운 그림자를 목격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서울 강남의 한 의상실. CCTV 화면 속에는 기이한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한 중년 여성 앞에서 깍듯하게 허리를 굽힙니다. 그 여성은 행정관을 마치 자신의 개인 비서 부리듯 하대하고 행정관은 그녀가 건넨 휴대전화 액정의 먼지를 자신의 옷으로 닦아 다시 공손히 건넵니다. 옷과 가방을 직접 고르고 지시하는 이 여성. 그녀는 공무원도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는 수만 장의 문서보다 더 강력하게 국민들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이 여성, 최순실이라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이기에 청와대 고위 관료들을 수족처럼 부리고 대통령의 의식주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시계바늘을 1970년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최순실, 아니 최서원이라는 인물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녀의 아버지, 고 최태민을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74년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흉탄에 서거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프랑스 유학 중 급거 귀국하여
22세의 어린 나이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하게 된 박근혜 영예.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막중한 책임감 속에 고립되어 있던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가 꿈에 나타나 내 딸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사이비 종교 논란이 있었던 최태민은 이 편지를 통해 박근혜 영예에게 접근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그의 말은 깊은 상실감에 빠져있던 젊은 영예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이후 최태민은 구국 선교단, 새마음 봉사단 등을 조직하며 박근혜 영예를 앞세워 권력의 주변부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최태민의 각종 비위 사실과 여성 편력, 횡령 의혹 등을 조사하여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영예의 강력한 옹호로 그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최태민 일가는 박근혜라는 권력자와 뗄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최태민의 다섯째 딸이었던 최순실은 아버지의 종교적 카리스마와 사업 수완을 가장 많이 닮은 자식이었습니다. 1979년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마저 서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장기간 은둔 생활을 시작했을 때 곁을 지킨 것은 정치적 동지들이 아닌 최순실 일가였습니다. 배신과 외면 속에서 유일하게 의리를 지킨 그들에게 박 전 대통령은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관계, 심리적 의존도는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졌고 이는 훗날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시련의 시기에 저를 도와준 고마운 분입니다. 대국민 사과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이 문장은 두 사람의 관계가 공적 시스템을 초월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말동무나 개인적 조력자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검찰 수사와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강남 아줌마들로 구성된 비선 모임을 통해 국정 운영에 관한 토의를 하고 장관 인사에 개입했으며 심지어 대통령의 공식 일정과 의상 색깔까지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은 오방랑이라는 주술적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고 외신들은 그녀를 제정 러시아 몰락의 원인이었던 요승 라스푸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본 의상실 CCTV 영상은 이러한 권력의 역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됩니다.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입니다. 당시에는 정신 나간 소리라며 무시당했던 이 발언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소름 끼치는 팩트로 재조명되었습니다. 최순실은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녀는 공식 직함이 없었기에 공식적인 감시 시스템인 민정수석실의 레이더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비선이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선 뒤에서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재벌들에게 압력을 넣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그 자금을 자신의 노후 자금이나 딸의 승마 지원금으로 유용화를 했다는 의혹.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습니다. 선출된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민간인이 대리 행사한 헌정제서 파괴행위였습니다. 대통령은 왜 시스템이 아닌 개인에게 의존했을까요? 부모를 흉탄에 잃은 트라우마, 오랜 고립, 그리고 주변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최순실이라는 방호막 안으로 그녀를 숨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적인 사연이 국가 운영에 개입되는 순간 그것은 범죄가 됩니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고 대통령은 그녀의 탐욕을 충성심으로 오판했습니다. 그녀의 태블릿 PC가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최순실은 그림자 황제처럼 군림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도 그녀의 존재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VIP, 신호의 뜻,
이라고 포장된 지시들의 원천이 사실은 강남의 한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관료사회의 자존심을 짓밟은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던 최순실조차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 것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건. 그것은 바로 그녀의 딸 정유라와 이화여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6년 7월 30일 대한민국 명문사학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 본관 점거농성을 벌이던 200여 명의 학생들 앞을 가로막은 것은 학교 측의 대화 제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600명에 달하는 거대한 경찰 병력이었습니다.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교정을 짓밟는 소리, 그리고 그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서로의 팔을 엮고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며 울먹이던 학생들의 모습. 단순한 학내 비리 문제로 보였던 이 사건은 한 학생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단 한 줄의 문장. 20살 대학생이 남긴 이 조롱 섞인 글은 헬조선이라 불리는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춘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겼고, 결국 철옹성 같았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태블릿 PC 보도로 폭발하기 전 이미 이화여대에서는 심상치 않은 전조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 사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를 학위정사라 비판하며 본관 점거농성에 들어갔고, 최경희 당시 총장은 대화 대신 경찰 투입이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1,600명의 경찰 병력이 교내에 진입해 학생들을 끌어내는 장면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고, 이는 졸업생들과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총장의 불통인정에 의구심을 품고 학교의 학사행정 전반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독 수상한 특혜를 독차지하고 있는 한 학생의 존재가 포착되었습니다.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승마 선수 정유라, 개명 전 정유연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찾아낸 증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유라는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챙겨갔습니다. 그녀가 제출했다는 리포트는 인터넷 블로그의 글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었고, 맞춤법은 엉망이었으며 비속어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F학점이나 제적을 당해야 마땅했지만 담당 교수는 오히려 친절하게 첨삭 지도를 해주고 학점을 부여했습니다. 심지어 계절학기 수업에서는 그녀가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교수가 직접 과제물을 대신 만들어 제출해준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학칙까지 개정해가며 그녀에게 학점을 퍼주었던 교수들. 도대체 일개 대학생이 어떤 배경을 가졌기에 지성인이라 불리는 교수들이 이토록 굴종했던 것일까요? 그녀의 입학 과정부터가 기획된 부정이었습니다.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면접 당일, 입학처장은 면접관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금메달을 딴 학사 학생을 뽑으십시오. 당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고 면접장에 나타난 학생은 정유라가 유일했습니다. 심지어 그 메달은 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 획득한 것이라 원칙적으로 반영될 수 없었음에도 학교 측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피땀 흘려 준비한 노력은 이미 내정자가 결정된 사기극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 학사농단의 배후에는 바로 정유라의 어머니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최순실이 학교를 방문해
교수 같지도 않은 게 라며 고성을 지르고 협박한 뒤 담당 교수가 교체되었다는 증언은 대학이라는 상아탑이 권력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최경희 총장과 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학교 수뇌부는 최순실의 딸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이는 교육부 감사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정유라가 과거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이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발굴된 것입니다.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우리 부모 가지고 레라 저래라 하지 말고. 이 말은 단순한 망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높은 청년 실업률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금수저, 흑수저 논란에 좌절하던 대한민국 청년들의 영린을 건드린 선전포고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재력과 권력을 이길 수 없다는 절망감. 정유라의 이 한마디는 정치에 무관심하던 20대와 30대를 광장으로 불러내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스캔들은 때로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와 취업, 공정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은 최순실 게이트의 성격을 권력형 비리에서 전 국민적 공분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촛불 집회 현장에 교복 입은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온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원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이화여대 교수들과 총장은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상아탑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정유라의 입학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국민들은 깨달았습니다.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가 단순히 청와대 안에서만 맴돈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과 우리 사회의 공정한 시스템 곳곳을 암세포처럼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화여대에서 시작된 작은 촛불은 이제 거대한 횃불이 되어 청와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도대체 어디서 난 돈으로 딸에게 수십억 원짜리 명마를 사주고 독일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지갑을 채워준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공범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손, 재벌들입니다. 단 일주일 만에 486억 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288억 원.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마치 군사작전을 치르듯 일사불란하게 거액의 현금을 쏟아부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입니다. 설립 신청 하루 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가 떨어지고 창립청의 회의록은 가짜로 꾸며졌으며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유령 같은 단체들. 상식적인 자선단체라면 모금에 몇 년이 걸릴 천문학적인 액수가 눈 깜짝할 새 모였습니다. 기업들은 왜 주주들의 돈을 이 정체불명의 재단에 기부라는 이름으로 상납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이것을 선의라고 불렀지만 특검과 법원은 이것을 뇌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통령의 권력과 재벌의 돈이 만나 탄생한 괴물, 대한민국 정경유착의 가장 추악한 민낯이 지금 드러납니다. 2015년 10월과 2016년 1월,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재단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문화 융성을 내건 미르재단과 스포츠 육성을 내건 K스포츠재단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류 문화를 확산하고 체육 인재를 기르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웠지만 그 설립 과정은 미스터리 투성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단 설립 허가에는 수주일이 걸리지만 이들은 단 하루 만에, 그것도 휴일에 가까운 속도로 문체부의 프리패스를 받았습니다.
이 기이한 속도전의 배경에는 청와대의 5급가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척소감들입니다. 검찰 수강 안종범 당시 총적조정수석의 업무수정초감 위반입니다. 이른바 사초라 불린 51건의 수첩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꼼꼼하기로 소문난 안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대기업 회장들의 이름, 각 기업이 내야 할 할당 금액, 그리고 재단의 운영 방향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경제수석이 정경련, 압박하여 돈을 걷는 구조. 이것은 자발적인 기부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강제 모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단순히 강요에 의한 피해자였던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성그룹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세무조사나 인허가 불이익을 우려해 마지못해 돈을 냈다면 삼성은 달랐습니다. 삼성은 이 네트워크를 자신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 삼성의 최대 현안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습니다.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합병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것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합병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당겼고 합병은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 삼성은 최순실 측에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삼성은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외에도 최순실이 독일 현지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 코어 스포츠와 20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명목은 승마 유망주 지원이었지만 그 수혜자는 단 한 명, 정유라뿐이었습니다. 삼성은 정유라를 위해 비타나 부위 등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명마들을 구입해 제공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는 세 차례의 독대가 있었습니다. 배석자 없이 단둘이 만난 이 은밀한 자리에서 오간 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특검은 이 독대 자리에서 대통령이 승마 지원이 왜 이렇게 늦냐며 질책했고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적으로 묵시적 청탁과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하는 결정적 고리였습니다. 최순실에게 이 두 재단은 사실상 개인의 사금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재단 이사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고 회의록을 위조해 자신이 원하는 사업에 자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재벌들이 낸 수백억 원의 돈이 국민을 위한 문화 융성이 아니라 최순실 일가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될 뻔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은 선의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업들이 문화와 체육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준 것이지 강요는 없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기업의 팔을 비틀어 돈을 받아내고 그 돈을 사적인 관계인 최순실이 운영하도록 방치한 행위. 이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자 시장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묻습니다. 권력은 기업에게 돈을 뜯어내고 기업은 돈으로 권력을 매수하여 편법을 정당화하는 이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가 과연 정상인가? 이 사건은 단순한 부패 스캔들을 넘어 정경유착이라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수술대에 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안종범의 수첩,
정호성 비서관의 녹음 파일,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모든 화살표가 청와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드디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오후 4시 청와대 춘추관. 무거운 침묵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간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진 긴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숨을 죽이고 TV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1분 35초 분량의 짧은 원고였습니다. 질의응답은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퇴장하는 대통령의 뒷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당혹감을 넘어선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았다. 이 한마디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국민의 지적 수준을 시험하는 변명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 담화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결정적 장면들을 복기해봅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청와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선 실세의 존재를 입증하는 물증이 나온 이상 더 이상의 무조건적인 부인은 불가능했습니다. 참모진은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것이 1차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에 대해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고 정의하며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을 다듬는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단서를 달았습니다.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취임 초기에만 잠깐 있었던 일이며 좋은 의도로 조언을 들었을 뿐 국정농단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해명은 즉각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태블릿 PC 속 문서들은 취임 초기뿐만 아니라 2014년 드레스덴 선언 등 임기 중반의 중요 기밀 자료들까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외교 기밀이 담긴 문서를 민간인에게 유출해놓고 고작 표현을 다듬었다고 축소하려는 태도에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날의 사과는 오히려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쳤다는 게 사실이었구나 라는 확신만 심어주었고 대통령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열흘 뒤인 11월 4일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번에는 9분간 진행되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이 문장은 당시 최고의 유행어가 되며 수많은 패러디를 낳았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고독함과 개인적 불행을 호소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검찰 조사와 특검 수용 의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빠져 있었습니다. 최순실 일가가 저지른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니 참담하다며 마치 자신은 몰랐던 제3자의 일처럼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은 선의로 기업의 협조를 구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유체이탈 화법은 여전했습니다. 심지어 사이비 종교 논란을 의식한 듯 구판을 벌였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해명하는 대목에서는 실소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한 것은 감성팔이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있는데 대통령은 내가 얼마나 외롭고 슬픈지 알아달라고 답한 셈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촛불 집회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차 담화 직후 열린 3차 촛불 집회에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마지막 승부수였던 3차 대국민 담화 11월 29일 외에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수였습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가 임박한 시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얼핏 보면 하야 의사를 밝힌 것처럼 보였지만 전문가들과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겠다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방안을 만들어 오라고 공을 국회로 떠넘긴 것입니다. 개헌 논의 등을 유발해 정치권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탄핵 대여를 교란하여 시간을 끌려는 지연 전술로 해석되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3차 담화에서도 대통령은 자신의 무결점을 주장했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최순실 딸 승마 지원, 기밀문서 유출 등 명백한 불법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대중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배신당한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3번의 담화는 역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재촉했습니다. 국민들은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법적인 절차, 즉 탄핵 외에는 이 폭주를 멈출 방법이 없다는 공감대가 전 국민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자괴감이라는 단어는 국민들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나 하는 자괴감이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광장은 촛불로 뒤덮였고 그 빛은 청와대의 어둠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피어난 촛불. 그것은 폭력이 아닌 평화로, 분노가 아닌 축제로 승화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2016년 11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민심을 일시적인 감정의 발로로 치부하며 곧 사그라들 것이라는 권력자의 오만한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바람에 꺼지지 않는 LED 촛불을 들고 나왔고 횃불을 들었으며 비바람이 몰아쳐도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꽃을 켜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단순한 노래 가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주문이 되어 울려 퍼졌던 그의 겨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수백만 개의 촛불이 어떻게 권력의 심장부를 포위했는지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10월 29일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을 때만 해도 참가자는 약 2만여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바뀔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닐까? 그러나 대통령의 거짓 해명과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증거들은 시민들을 각성시켰습니다. 2차 집회에 20만 명, 3차 집회에 100만 명.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2월 3일 제6차 촛불 집회에는 서울 170만 명, 전국 도합 232만 명이라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인파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청 남대문까지 도로는 거대한 사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숫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위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했던 격렬한 투쟁과는 달랐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 교복을 입고 나온 중고등학생, 지팡이를 짚은 노인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한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해악과 풍자가 담긴 피켓을 들었고 가수들은 무대 위에서 공연을 했으며 시민들은 박근혜는 폐진하라는 구호를 노래처럼 불렀습니다. 집회가 끝난 자리에는 쓰레기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외신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폭력 없이도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소등 인사였습니다. 저 어둠 속에 있는 청와대를 향해 우리의 분노를 보여줍시다. 소등!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광장의 모든 촛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1분간 광장을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4년 소통이 단절되고 민주주의가 암흑 속에 갇혀 있었음을 상징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리고 1분 뒤 켜주십시오! 라는 외침과 함께 다시 수백만 개의 빛이 동시에 켜졌었을 때 그 장엄한 광경은 청와대 관저에 있던 대통령에게도 분명한 공포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광장의 촛불은 특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묘연했던 7시간의 미스터리. 유가족들은 횃불을 들고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경찰 차벽 너머 청와대를 향해 내 아이를 살려내라, 진실을 인양하라 고 울부짖는 그들의 목소리는 촛불 시민들의 함성과 섞여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물리적 거리로는 지척이었지만 심리적 거리로는 이미 국민과 닿을 수 없는 섬이 되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장에 촛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촛불의 맞은편에는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집회로 불리는 보수 단체들의 맞불 집회였습니다. 주로 노년층으로 구성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좌파 세력의 마녀 사냥에 희생된 억울한 피해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계엄령을 선포하라, 정복 세력 척결과 같은 과격한 구호를 외치며 촛불 시민들과 대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세대 갈등과 이념 대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촛불과 태극기, 권장을 반으로 가른 두 개의 깃발은 탄핵 전국 속에서 대한민국이 겪어야 했던 극심한 성장통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집단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겹겹이 차벽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명확했습니다. 촛불의 도덕적 우위와 압도적인 숫자는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눈치만 보던 야당을 움직였고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마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폭탄을 보내며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직접 민주주의의 힘으로 돌파한 사례였습니다. 국회라는 제도권 정치가 마비되었을 때 광장의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12월 초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지만 광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시민들은 서로에게 핫팩을 나눠주고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나누며 연대감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자조 섞인 한탄은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라는 자부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주인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을 때 국민은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주인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제 공은 광장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심판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위에서 검찰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을 베리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빌딩. 밤이 깊어도 이곳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뭉치와
쪽잠을 자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이곳은 바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수사기간 70일, 필요시 30일 연장.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최고의 경제 권력인 삼성그룹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안고 출범했지만 실패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살얼음판 위에서의 수사.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오직 팩트만을 쫓겠다. 성역 없는 수사를 선언하며 칼을 빼든 특검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겨냥하고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그 치열했던 90일간의 추격전 속으로 들어갑니다. 2016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휘봉을 잡은 이는 강골 검사로 알려진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수사팀장 윤석열, 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예 멤버들을 소집하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검찰의 초기 수사가 봐주기식이라며 불신하고 있었기에 특검에 거는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검의 1차 타깃은 명확했습니다.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것. 즉, 최순실 일가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살을 곧바로 삼성그룹,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을 향했습니다. 기존 검찰 수사에서 삼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안종범의 수첩과 각종 진술을 토대로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 이것이 특검이 설계한 수사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특검은 정광석화처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했고 문영표 전 장관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특검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결단을 내립니다. 재계 서열 1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재계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첫 번째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을 때 특검팀은 좌절 대신 신발끈을 고쳐매었습니다. 3주간의 보강 수사 끝에 재청구된 영장. 2017년 2월 17일 새벽, 마침내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삼성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오명을 씻어내고 재벌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시켜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특검의 칼날은 청와대의 사상 통제로도 향했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9,473명의 명단을 만들어 지원을 배제하고 감시했다는 의혹. 특검은 이를 헌법의 핵심 가치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법 미꾸라지라 불리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일이다,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상황에서도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결정적인 물증을 찾아냈습니다. 결국 꼿꼿했던 김기춘 실장마저 수의를 입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서 법을 이용해 정적을 탄압하던 자가 결국 법에 의해 심판받게 된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러나 특검에게도 넘을 수 없었던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와대 문턱이었습니다. 2017년 2월 3일 오전 10시, 특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청와대 연풍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은 경호실, 의무실, 그리고 민정수석실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는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대치 상황은 5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영장을 든 수사관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 병력. 이 장면은 법치주의가 권위주의라는 높은 담장에 가로막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특검은 빈손으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역시 일정 조율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비록 청와대 문은 열지 못했지만 특검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비선 의료진, 일명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들이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대통령에게 각종 미용 시술과 주사를 놓았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대통령의 경호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던 그 절박한 시간에 대통령은 관저 깊숙한 곳에서 비선 의료진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은 아닌가. 특검의 수사 결과는 국민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2017년 2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90일간의 특검 수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일각에서는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를 들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팀이 남긴 성과는 지대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김기춘, 조윤선 등 핵심 권력자 구속 기소, 그리고 무엇보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이자 공범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해낸 것. 이 방대한 수사 기록은 고스란히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특검이 밝혀낸 팩트들은 탄핵 심판의 결정적인 탄환이 되었습니다. 시간과의 전장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검사들은 이제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쏘아 올린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있는 제동으로 쏠렸습니다. 법적인 수사는 끝났고 이제 정치적, 헌법적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높이 들었습니다. 장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당 밖을 가득 메운 수십만 시민들의 함성 소리조차 이 순간만큼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그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3번의 명징한 타격음. 이 소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2번째 대통령 탄핵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면 언제든 회수될 수 있다는 준엄한 민주주의의 선언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온 순간 의사당 안팎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2월 9일의 표결 결과인 찬성 234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압승이었습니다. 탄핵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표였습니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쳐도 172표에 불과했던 상황. 즉, 여당인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 전신에서 최소 2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만 탄핵이 가능한 아슬아슬한 게임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 부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질서 있는 퇴진을 제안하며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고, 친박 근핵의 지도부는 탄핵 대열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만약 부결된다면 광장의 분노는 국회로 향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폭동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무엇이 보수정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국민의 압박이었습니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휴대전화는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지역구 의원들의 번호를 공유하며 24시간 내내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보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면 당신도 공범이다.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뜨리겠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특히 TK,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흔들리는 지역 민심을 체감하며 공포를 느꼈습니다. 결국 비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란표가 형성되었고, 심지어 친박계 일부마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찬성표를 던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운명의 날 아침, 국회의사당 주변은 이미 수많은 시민들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국회 담장 앞에는 박근혜 탄핵, 새누리당 해체가 적힌 깃발들이 나부꼈고, 시민들은 국회를 향해 거대한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기록에 남지 않는 투표 방식은 의원들에게 소신과 배신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3시 표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차례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한글로 가, 찬성 혹은 부, 반대를 적어 넣었습니다. 투표함이 열리고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의석에 앉은 의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결과 234표. 이는 탄핵 마지노선인 200표를 훌쩍 넘긴 수치였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 중 절반에 가까운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사실상 여당조차 대통령을 버린 셈이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당청석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고, 의사당 밖 시민들은 이겼다를 연호하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담담한 표정으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최복시 3분,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권한, 군 통수권, 공무원 임명권, 조약 체결권 등은 정지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통령이 아닌 직무정지된 대통령 신분으로 관저에 유패다 드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안보와 경제의 안정을 당부했습니다. 국가 리더십의 공백.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은 리더가 사라진 그날 밤 가장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날의 탄핵 가결은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했음을 보여준 쾌거였습니다. 폭력이 아닌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뜻을 국회가 받아안아 부패한 권력을 심판대에 세운 것입니다. 해외 언론들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통령을 멈춰 세운 한국의 민주주의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기소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공은 사법부의 최고 권위,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인.
탄핵이 최종 인용되려면 이들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기각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게다가 당시 재판관 구성은 보수 성향이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사유가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광장의 촛불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동으로 향했습니다. 국회라는 1라운드를 통과했지만 법리 논쟁이라는 더 까다롭고 지루한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시간을 끌며 재판관들의 임기 만료를 노리는 지연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은 이제 9명의 재판관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아침,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뒷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뒤에는 미처 빼지 못한 분홍색 헤어롤 2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그녀가 이런 실수를 할 만큼 이날의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해프닝은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겪고 있던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며 판결문을 다듬어뒀던 치열한 시간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전 시바르시, 대한민국 전역이 멈춰섰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을 멈추고 TV를 켰고 직장인들은 업무를 중단했으며 서울역 대합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 그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지던 순간 법정의 공기는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왜 세월호 참사는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면서도 최순실의 국정 개입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결정적 스모킹건이 되었을까요?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습니다.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장 180일이었지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거세였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한 9명의 재판관, 이후 박한철 소장 퇴임으로 8인 체제에는 휴일도 반납한 채 9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헌재 대심 판정에서는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1월에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3월 13일에 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됩니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재판관 수가 줄어들수록 기각, 탄핵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수십 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거나 재판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 신청을 하고 심지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는 과격한 발언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끄는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이 사건 심판은 국정 공백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변론 기일을 타이트하게 잡으며 심판 속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월 10일 운명의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오전 11시 이정미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의 분위기는 탄핵을 바라는 촛불 시민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공무원 임명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의 사유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국민들의 감정을 가장 크게 자극했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했는지는
정치적 무능력의 문제일 뿐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법 일반의 영역은 아니다 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탄핵 반대단체 쪽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고 촛불 시민들은 이러다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판결문 중반부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등장하며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구글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부분을 정조준했습니다. 피청구인 배동 13의 부정이 정조준했습니다. 피청구인 부동 13을 붙번 부분을 정조준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저희붕어 균가며 권한대행 구류를 덩해마다 무저 정족이셔여 이정미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부분을 정조준했습니다.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이 헌법상 의무인 공익 실현 의무를 저버리고 최순실이라는 사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강요, 기밀문건 유출, 그리고 검찰과 특검 조사를 거부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한 행위까지. 이 모든 것이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주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8대0 전원 일치.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포함되어 있어 2도 3표의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대통령의 헌법 위배 행위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어떤 재판관도 그녀를 방어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원 일치 판결은 결과의 정당성을 완벽하게 부여해 주었고 탄핵 반대 세력이 불복할 명분마저 차단해버린 신의 한 수였습니다. 선고 직후 헌재 밖의 풍경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함성이라기보다는 무너진 상식을 바로 세웠다는 안도감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반면 태극기 집회 측은 충격에 빠져 오열하거나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며 불복을 외쳤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가 교과서 속의 죽음 문장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현실의 원칙임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면 언제든 끌어내릴 수 있다는 법치주의의 승리였습니다. 오후 늦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삼성동 사저에 보일러 공사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즉각 퇴거하지 않고 하루를 더 머물렀지만 그녀는 이미 자연인 신분이었습니다. 청와대의 주인은 더 이상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파면 대통령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추락한 박근혜.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구치소의 독방과 기나긴 법정 다툼뿐이었습니다. 축제는 끝났고 이제 우리는 냉정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상처받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이 거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2017년 3월 12일 저녁 애법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어둠이 짙게 깔린 청와대 정문을 빠져나가는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 한 대. 그 안에는 이틀 전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 사이드카의 호의를 받으며 삼성동 사저로 향하는 그 길은 4년 전 당선인 신분으로 환호를 받으며 들어왔던 그 길과 똑같은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호는 침묵과 야유, 그리고 일부 지지자들의 통곡 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저에 도착한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대변인을 통해 남긴 메시지는 성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대한민국 사회에 마지막까지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최고 권력의 정점에서 죄수번호 503번으로 추락하기까지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청와대를 나온 지 불과 19일 만인 3월 31일 새벽, 차가운 봄비가 내리는 서울구치소 앞. 검찰 호송차에서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는 풀려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박탈되었고 그녀는 신체 검사를 마친 뒤 가슴에 수임번호 503이 적힌 수의를 입고 3.2평, 약 10.6플랫더리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에 이어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대가는 실로 혹독했습니다. 이어진 재판 과정은 지루하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법원의 구속영장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선언,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총사퇴하고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었지만 그녀는 피고인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투쟁이라는 비판과 방어권 포기라는 해석이 엇갈렸지만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냉정했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18개 혐의 중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긴 공방 끝에 그녀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정을 농단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최서범의 최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판 내내 억울하다, 강압수사다 라며 고성을 지르거나 오열했지만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서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녀의 딸 정유라 역시 입학 취소와 함께 최종 학력이 중졸로 정정되며 돈도 실력이라던 오만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축, 재벌개혁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받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후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구속되는 등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의지는 확인되었으나 재벌 총수에 대한 관대함이 여전하다는 비판 또한 공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도 불법을 저지르면 감옥에 간다는 선례를 남긴 것은 한국 사회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화문 광장을 밝혔던 1,700만 개의 촛불. 이 거대한 시민혁명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학습된 민주주의입니다. 과거 4.19 혁명이나 6월 항쟁이 피와 희생을 동반한 투쟁이었다면
촛불혁명은 축제와 질서 속에서 헌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린 세계사적인 모범 사례였습니다. 국민들은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1항이 교과서 속에 갇힌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리임을 말입니다. 이제 정치권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도 언제든 탄핵될 수 있다는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처도 남았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이념 갈등, 태극기 부대로 대변되는 세대 간의 단절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 말기에 단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과 촛불정신 훼손이라는 비판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면으로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역사적, 법적 유죄 판결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스타일로 되짚어본 지난 10부작의 여정. 강남의 한 건물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태블릿 PC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결국 대통령 파면이라는 태풍을 불러왔습니다. 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권력은 감시받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시스템이 아닌 사적인 인연에 의존하는 정치는 필연적으로 망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해 겨울, 광장에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노래 가사처럼 대한민국은 시련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비록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불공정과 부조리가 숨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힘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요. 긴 시리즈를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력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고 진실을 추적하는 저희의 주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시리즈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사건, 더 충격적이고 깊이 있는 진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